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손주가 어느 날 대뜸 할아버지가 아닌 영수 씨라는 낯선 호칭으로 그를 부르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앵무새처럼 어른들의 말을 흉내냈을 뿐이지만 그 순수한 목소리는 가족들이 감춰온 추악한 본심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빚어낸 괴물 같은 현실 앞에서 과연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잔혹한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와 50억 자산가가 된 영수 씨에게 은퇴 후의 삶은 따뜻한 봄날 같았죠.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 손주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고 민준이와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블록이 제법 높이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영수 씨의 투박한 손이 실수로 블록 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 내렸죠. 영수 씨는 아이가 울까 싶어 얼른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의 반응은 영수 씨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는 울기는커녕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무너진 블록과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영수 씨 또 망쳤네. 순간 영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7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어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씨를 붙여서 부르다니요. 영수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방금 뭐라고 했니? 할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 대신 장난감 자동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니 생각하며 넘기려 했죠. 아이들이야 워낙 엉뚱한 소리를 잘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작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흘러 목이 마른 영수 씨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르고 있었죠. 손이 조금 떨렸는지 물이 식탁 위로 몇 방울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영수 씨, 물 흘리지 마. 냄새나. 영수 씨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수 씨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 목소리의 톤은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건조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들 내외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영수 씨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무겁게만 느껴졌죠. 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오늘 민준이가 나한테 좀 이상한 말을 하더구나. 나보고 영수 씨라고 부르지 뭐냐? 혹시 어린이집에서 무슨 역할놀이 같은 걸 배운 거냐? 영수 씨의 말에 며느리 혜진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지도 않은 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참 요즘 애들이 유튜브 보고 별소리 다 따라 하잖아요. 그냥 재미로 그런 거겠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했죠.
영수 씨는 무안해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상철이도 피곤한지 말없이 찌개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이가 영수 씨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낯선 이질감 때문에 마주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영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라는 호칭이 주는 묘한 모욕감,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만 겉돌고 있다는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한가로운 오후였습니다. 영수 씨는 서재의 낡은 가죽 의자에 파묻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혼자 노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지만 영수 씨의 신경은 온통 문 밖 거실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이한 호칭 사건 이후로 손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깜짝 놀란 영수 씨가 책을 덮고 거실로 나가보려던 찰나 민준이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A씨, 돈값도 못하는 게 자리만 차지하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건 단순히 아이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낯익은 표현이었습니다. 돈값도 못한다. 자리만 차지한다. 그 말들은 영수 씨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직원들을 다그칠 때 습관처럼 쓰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버릇이 4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고작 7살 난 손주의 입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민준이가 아끼던 로봇 장난감이 내동댕이 쳐져 부서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장난감을 왜 던졌어? 그리고 방금 그 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영수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죠. 왜요? 엄마랑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인데 쓸모없으면 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순간 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천진난만해서 그 말이 가진 잔인함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영수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누군가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흉측해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퇴근한 아들 상철과 며느리 혜진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영수 씨는 낮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며 아이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상철아, 혜진아, 애는 어른의 거울이다. 너희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다니길래 애가 돈값이니 자리니 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영수 씨의 진지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지 아시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말도 못해요? 그리고 민준이가 워낙 똑똑해서 어른들 말을 빨리 배우는 걸 어떡해요? 그걸 가지고 저희 탓을 하시면 섭섭하죠. 아들 상철 역시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짜증 섞인 말투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들어 부쩍 예민하신 거 알아요? 별거 아닌 일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애가 크면 다 알아서 고쳐져요. 아버지가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시니까 집안 분위기만 더 이상해지잖아요.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에 영수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수 씨의 걱정을 늙은이의 잔소리나 피해망상쯤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듯한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 있던 민준이가 영수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민준이는 영수 씨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흘겨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이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 혹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적을 바라보는 듯한 적대감만이 서려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영수 씨 소유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죠.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기에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의 한 조항이 눈에 거슬렸던 영수 씨는 퇴근한 아들 상철을 불렀습니다. 상철아, 여기 이 조항 말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 보증금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게 좋겠구나. 영수 씨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집안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고는 영수 씨의 손에서 계약서를 휙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요즘 트렌드는 아버지가 알던 옛날이랑 달라요. 자꾸 그렇게 훈수 두시니까 일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무안함을 무릅쓰고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상철은 아예 쐐기를 박듯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감이 다 떨어지셨잖아요. 결정권은 이제 저한테 넘기시고 뒷방에서 편하게 쉬시라니까요. 왜 자꾸 나서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세요? 순간 영수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감이 떨어졌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영수 씨가 젊은 시절 회사 일에 의욕을 보이며 나서던 아들 상철에게 수도 없이 퍼부었던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넌 아직 멀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 영수 씨가 휘둘렀던 그 권위적인 언어와 태도가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부메랑처럼 자신의 가슴에 꽂히고 만 것입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 혜진 씨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그이 말이 맞아요.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골치 아픈 돈 문제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아버님은 건강이나 챙기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시면 치매만 더 빨리 와요. 며느리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인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영수 씨를 통제 불능의 노인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영수 씨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수해온 능력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비정한 논리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영수 씨가 숟가락을 들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상철과 혜진은 자기들끼리만 눈짓을 교환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 씨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못 들은 척하거나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영수 씨는 식탁 끄트머리에 앉아 자신이 이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그저 밥이나 축내는 짐 식구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평온하던 집안에 난데없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며느리 혜진 씨가 호들갑을 떨며 거실로 뛰어나왔죠. 아버님, 또 가습을 켜두고 나가셨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영수 씨는 혜진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분명 산책을 나가기 전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영수 씨는 평생 안전에 강박적으로 집착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새카맣게 탄 냄비까지 들고 와 영수 씨 코앞에 들이밀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우리 집 다 타버릴 뻔했어요. 민준이까지 있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영수 씨는 자신의 기억이 흐릿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를 한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반박하기엔 며느리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상철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영수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가습을 깜빡하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에요. 당장 병원부터 가보시죠. 영수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 부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영수 씨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 신경과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상철은 영수 씨의 증상을 마치 범죄 사실을 고발하듯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최근 들어 불 끄는 것도 잊으시고 감정 조절도 잘 못하십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시고요. 치매 초기 증상 맞죠? 영수 씨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가스불은 끈 기억이 난다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의사는 그저 측은한 눈빛으로 영수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네, 보호자분 말씀대로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군요. 일단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물 처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수 씨의 말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영수 씨는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로 전락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이제 중요한 결정은 저한테 맡기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잃어버리시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 순간 영수 씨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인감도장을 달라. 그 말은 단순히 도장을 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의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영수 씨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던 날 아버지의 떨리는 손에서 통장과 도장을 뺐다시피 가져왔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영수 씨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대답 없는 아버지를 재촉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못 믿으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수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준이가 쪼르르 달려나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병원 가서 안 와? 엄마가 할아버지는 머리가 아파서 멀리 가야 된대.
아이의 천진한 물음 속에 담긴 잔인한 진실. 영수 씨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스불 사건도, 병원행도, 그리고 도장 요구도 모든 것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음을 말이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리고 있었죠. 영수 씨는 이 고요함을 틈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가락만 한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자상가에 들러 몰래 사온 물건이었죠. 영수 씨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거실 TV 뒤편과 주방 식탁 아래 잘 보이지 않는 틈새에 녹음기를 붙여놓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영수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온한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일상적인 대화, 웃음소리, 그리고 영수 씨가 잠든 밤에 오고 간 은밀한 속삭임까지 모든 것이 그 작은 기계 안에 저장되었습니다. 다시 가족들이 집을 비운 날 영수 씨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 씨와 손주 민준이가 단둘이 있을 때의 대화가 나오는 순간 영수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할아버지한테 영수 씨라고 잘 부르면 엄마가 게임기 사줄게. 알았지? 그건 우리끼리 하는 비밀놀이야. 진짜? 와, 신난다. 영수 씨, 영수 씨. 영수 씨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돈을 믿기로 가르친 치밀한 세뇌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영수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 아들 상철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 늙은이 언제쯤 정신병원 보낼 수 있을까? 약 먹인 거 효과는 좀 있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은커녕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영수 씨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아들이 내뱉은 다음 한마디였습니다. 쓸모없으면 버려야지. 밥값 못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안 그래? 그 순간 영수 씨는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쓸모없으면 버려야지. 밥값 못하면 짐승이다. 그 말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것은 영수 씨가 젊은 시절 실적을 못 내는 직원들을 해고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독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린 상철이 성적을 잘 받아오지 못했을 때도 영수 씨는 똑같은 말로 아들을 몰아세웠었죠. 너 이래서 밥값은 하겠냐? 쓸모없는 놈.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는 과거 영수 씨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부분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전할 선말들은 수십 년 전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 맺은 독열매라는 사실을요. 영수 씨는 책상 위에 쌓인 낡은 업무 수첩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젊은 시절 영수 씨의 거칠고 힘있는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영수 씨의 미간은 깊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이라고 적힌 수첩의 한 귀퉁이에서
영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굵은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가족이 아니다.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리소스다. 사람은 길들여야 쓸모가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수 씨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메모장 사이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 상철의 고등학생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상철은 아버지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굶기든 신입사원처럼 잔뜩 얼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자신이 저 메모 속 문구처럼 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영수 씨는 나지막이 탄식했습니다. 아들 상철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결국 아버지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에 대한 분노가 측은함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폐륜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풀러내야만 했으니까요. 영수 씨는 수첩을 덮으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말이죠. 그날부터 영수 씨의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식사 도중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방금 한 말을 또 물어보는 식이었죠. 영수 씨는 치매가 급격히 진행된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밥을 먹었던가? 애미야, 밥 안 주냐? 영수 씨의 멍한 질문에 며느리 혜진 씨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툭 치며 눈짓을 보냈죠. 드디어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들 상철은 걱정하는 척 영수 씨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돼요. 가족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지자 영수 씨는 그 틈을 타 비밀스러운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산책을 핑계로 집을 나선 영수 씨가 향한 곳은 공원이 아니라 시내의 한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수 씨는 담당 변호사를 만나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김 변호사, 유언장 내용 싹 다 바꿔주게.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건물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절차 최대한 빨리 밟아줘요. 단 내 아들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치였지만 영수 씨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영수 씨는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 움켜쥐고 있던 욕심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것은 수십억의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이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내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아들 상철의 생일 파티를 축하하러 온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상철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를 한껏 뽐내고 있었죠. 그 옆에는 며느리 혜진 씨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현모양처인 양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구석에 영수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 씨가 일부러 골라준 색이 바랜 칙칙한 옷을 입고 말이죠. 영수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초라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영수 씨를 힐끔거리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저 대단하던 김 회장님도 세월 앞엔 장사 없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상철은 그런 수군거림조차 즐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력해질수록 자신의 시대가 왔음이 증명되는 것이니까요. 파티가 무르익자 상철이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자신감과 거만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편찮으신 아버님을 대신해 제가 가문의 뜻을 이어받아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상철은 의기양양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휠체어에 앉은 영수 씨를 향해 효자인 척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영수 씨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할 말이 있다는 듯 말이죠. 혜진 씨가 황급히 달려와 영수 씨의 어깨를 누르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는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혜진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자 영수 씨에게서는 병든 노인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젊은 시절 직원들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김 회장의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과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한 아들을 무시한 채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내 아들의 생일을 맞아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다들 화면을 좀 봐주시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는 아들의 성장 비디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화면이 떴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 거실의 풍경이 나타났죠.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음성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늙은이 도장만 뺏으면 끝이야. 언제 뒤지냐 진짜.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계속 그렇게 해. 그래야 우리가 빨리 부자 되지.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상철과 혜진이 영수 씨를 조롱하고 학대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위로 영수 씨의 낡은 수첩 메모들이 오버랩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부품이다. 쓰다 버리면 그만이다. 아들의 패륜적인 목소리 뒤로 영수 씨가 과거에 썼던 비정한 메모들이 겹쳐지는 그 장면. 그것은 아들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하고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암전되었지만 연회장을 짓누르는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객들은 입을 다문 채 단상 위에 영수 씨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부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 올렸으나 결국 썩어 문드러진 가족이라는 이름의 탑을 응시했습니다. 영수 씨는 손짓으로 구석에 떨고 서 있는 손주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쭈뼛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수 씨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쥐었죠. 민준아, 너는 죄가 없다. 앞으로도 나를 영수 씨라고 불러도 좋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영수 씨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손주에게 주는 면죄부이자 아이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아들 부부를 향한 가장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만 깜빡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을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영수 씨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들 상철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봉투가 허공에서 터지며 하얀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돈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수정된 유언장, 그리고 전 재산 기부 증서, 친족 관계 단절을 위한 소송 서류들이었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상속분 영원. 그 숫자가 상철의 눈에 박혔습니다. 영수 씨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산은 돈이 아니다. 바로 이 끊어냄이다. 너희는 내 피땀 어린 돈을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제야 정신이 든 상철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영수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그게 어떤 돈인데 기부를 해. 내 돈이야. 다 내 거라고. 하지만 상철의 손이 영수 씨의 멱살에 닿기도 전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를 제 앞에 바닥에 내리눌렀습니다. 며느리 혜진 씨는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영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지만 영수 씨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 50억 재산이 아까워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영수 씨는 차가운 눈길로 혜진 씨를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다리를 빼내어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이 난장판을 지켜보던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상철 부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상철이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인맥과 명예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영수 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영수 씨의 경쟁자로서 맨몸으로 한번 살아남아 봐라. 영수 씨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 하고 절규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수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수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도심 외곽 숲으로 둘러싸인 이 실버타운이 이제 영수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이 보이고 어디선가 은은한 커피 향이 풍겨오는 평화로운 오후네요. 그날의 파티 이후 아들 상철 부부의 몰락은 그야말로 날개 잃은 추락과도 같았습니다. 영수 씨가 제기한 소송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고 상철은 사기 미수와 존속 학대 혐의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하죠. 상철의 회사에는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 통보가 빗발쳤고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혜진 씨 역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다 끌어다 쓴 사채 빚에 허덕이다가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일에서 생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실버타운의 이웃들은 그를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점잖고 배려심 많은 김영수님으로 대해줍니다. 영수 씨는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로비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영수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로비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비록 행색은 노숙자나 다름없었지만 영수 씨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비켜. 우리 아버지 여기 계시잖아. 내가 아들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상철은 악을 쓰며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죠. 영수 씨를 발견한 상철이 유리창에 매달려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상철이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네.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돈 많으시잖아요. 유리창을 쾅쾅 두드리는 아들의 모습에도 영수 씨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플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불행을 구경하듯 덤덤할 뿐이었죠. 이미 마음속에서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탓일까요? 영수 씨는 다가온 보안팀장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저 사람에게 전해주시죠. 김영수 씨는 아들이 없다고요.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처를 제지했습니다. 영수 씨는 더 이상 아들을 쳐다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영수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짐을 벗어던진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주말 오후였습니다. 영수 씨는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실버타운 뒤편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수 씨가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이 놀러 오는 날이거든요. 텃밭에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참새 떼처럼 가득 찼습니다. 영수 씨는 아이들에게 상추를 따는 법, 물을 뽑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똑바로 못해? 하고 윽박질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서툰 고사리 손이 흙장난을 쳐도 그저 허허하고 웃어넘길 뿐이었죠. 한 아이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영수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수줍은 듯 등 뒤에 숨겼던 손을 내밀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왕지렁이 잡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줄게요. 아이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꿈틀거리는 지렁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징그러울 법도 한데 영수 씨는 장갑을 벗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대장님이 참 용감하구나. 할아버지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로 멋진 걸. 할아버지. 그 평범한 단어가 영수 씨의 가슴에 따뜻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집에서 강요했던 권위적인 호칭이나 손주 민준이에게서 들었던 조롱 섞인 영수 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부르는 할아버지에는 어떤 계산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친근함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죠. 영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른 대접은 억지로 시켜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메아리 같은 것임을 말이죠. 잠시 후 간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영수 씨 주위로 빙 둘러 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가 텃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득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거울이 되겠지요. 자신이 따뜻한 말을 건네면 아이들도 따뜻한 말을 배우고 존중하는 눈빛을 보내면 아이들도 누군가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영수 씨는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으로 남길 유산은 돈이 아니라 다정한 언어여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영수 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아프면 안 돼요. 영수 씨는 아이 하나하나를 꼭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의 정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영수 씨는 손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어느새 주인은 고요해지고 노을이 영수 씨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자신이 쓴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귀하게 부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디선가 불어온 가을바람이 영수 씨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가장 편안하고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앵무새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진짜 사람 김영수 씨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